네, 현재 시각 11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디펜스, 저는 그것 때보다도 이제 방어적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방패를 구해보기 위해서 두 분과 또 머리를 맞대보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산뜻한 2월의 출발이었으면 좋겠는데 무거운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재 1조 1천억 원, 상당히 거친데 코스피에서 순매도, 그다음에 선물 코스닥은 5천억 순매도, 거기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을 22,000계약 순매도. 이 짜증나게 매도하는데 너무 많이 파는데 왜 이렇게 팔까? 일단 환율 때문에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마 이런 것들을 겪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관세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환율 때문에 공격적으로 팔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그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말 동안 시장에서는 관세 부분을 약간은 좀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좀 약하게 나오지 않을까 했던 게 정말 제대로 세게 나왔고 지금 분위기만 보면은 뭐 강대강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이 커지는 건데 아직 발효까지 시간도 남아 있고요. 트럼프가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걸 좀 생각해 본다면 트럼프가 관세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오늘 밤에 지금 통화를 해서 또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는 그런 걸 기대했을 때 저는 결론적으로 오늘은 좀 매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가 매수, 뭐 매수의 기회라고 보고 싶고 지나놓고 봤을 때 회복이 빠르면 당연히 딱 그때가 맞았어 이렇게 하는데 겁난다니까요. 이거 하도 뭔가 어수선하고 하수선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거치게 팔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외에 또 뭐가 있나? 뭘까? 물론 오늘 뭐 대북 북한 쪽의 메시지가 좀 나오긴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유화 제스처를 했더니 북한에서는 일단은 거절을 했어요. 뭐 조금 거치게 거절을 했는데 그게 이제 환 리스크로 나타나서 환율 상승에 좀 더 추가적인 작용을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고 일단 관세 얘기가 지금 먼저 나왔고 주류적으로 관세입니다. 셈법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김종인 이사가 보시기에는 어떤 판단을 내리시고 계시는지. 네, 관세와 외국인 매매 핵심 포인트는 저도 환율과 금리라는 거시변수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의 반등의 이유도 거시변수였습니다. 네. 환율의 안정, 그다음에 금리의 안정,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올라온 거였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선 다시 포지션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특히 달러 인덱스의 강세가 지금 환율에는 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서 움직이는 부분은 국내 금융 당국에서도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가 움직이는 거를 만약에 억지로 방어하다가 이게 만약에 뭐 주요 저항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뚫리게 되면 더 큰 변동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일시적인 변수로 나타나는 그런 환율의 움직임은 일정 부분 뭐 구두 개입도 하고 네. 그다음에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안정을 가져갈 수 있지만 다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110을 향해 가고 있는 힘찬 상승의 모습에선 쉽사리 개입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환 리스크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시장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 미결제약정이 만 계약 정도 늘면서 최근에 선물 미결제약정의 임계치가 한 27만 계약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그걸 지금 상회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물 쪽으로 뭔가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갔던지 아니면 기존에 잠겨있던 자금에서 방향성을 띄우고 좀 더 강하게 뭔가 포지션을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관점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돼서 핵심 포인트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원래 얘기했던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걸 상대편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멕시코는 강하게 치고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만 멕시코가 이제 드라이브를 같이 걸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EU 쪽도 부과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EU도 만약에 강대강 드라이브로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어쨌든 지금은 시장을 저는 올해 조금 긍정적으로 봤었는데 연초에 이 연초에 봤던 긍정적인 관점을 조금 뒤로 미뤄야 되나? 좀 고민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슈들이 다각도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뭐 들어온 외신 소식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정상과 통화를 예정하고 있다. 네. 어떤 의미로 통화를 예정할까요? 뭐 이제 협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관세를 하면서 협상할 할 것도 없고 협상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관세 부과를 그러니까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약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시진핑하고도 통화를 하면서 뭐 100일 안에 만나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안도감이 있었는데 결국엔 또 뒤통수를 친 거죠. 관세를 네. 또 강하게 매겨버렸고 원래 계획대로 그러니까 약하지 않게 원래 강하던 계획대로 이제 관세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캐나다도 멕시코도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겠다라고 한 거고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대응 발표책을 3일에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멕시코도 나올 것이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와 통화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협상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통화를 할 필요가 없겠죠. 회담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어쨌든 유럽도 이제 맞대응하겠다고 하는 거고 중국은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만 보면은 거의 진짜 크게 싸울 것처럼 보이는 거고 뭐 끝이 안 날 것 같은 뭐 상당히 커 보이는데 근본적인 걸 생각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받기 위해서 지금 관세를 매긴 게 아니잖아요. 원하는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협상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긴 거고 네. 그런 관점 봤을 때 이게 우리가 누가 이길지는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싸움이 길어지면 상당히 좀 이 경제 피해가 커지는 건데 이게 얼마나 짧게 끝나냐 길어지냐 문제인 것이지 끝나야 끝난다라는 거죠. 다만 얼마나 길어질지가 문제인 건데 그것까지는 우리도 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다만 결론은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한다면은 환율이 안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렇게 빠져 있을 때 환율 때문에 빠져 있을 때 네. 좀 부담해서 관점이라든가 또는 네. 갖고 있다면 보유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위험 회피하겠다라고 해서 매도를 해버린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미보유 리스크가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차분하게 그러니까 당장 떨어지는 걸 보지 말고요. 네. 결국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을 봤을 때는 좀 더 안전하게 좀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종효 이사의 방패는 뭘까요?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파생 상품을 뭐 미리 운영하고 계신다든지, 파생 상품을 지금 뭐 같이 운영하고 계신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해지로. 충분한 현금을 이미 뭐 들고 계시지 않은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특별히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들 창구 기준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의 오늘 특징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느냐는 저는 뭐 굉장히 조금 독특하다라고 보여지는데 한국물을 팔다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오늘도 매도 금액이 적지 않아요. 특히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도 벌써 2천억 가까운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지금 한미반도체를 사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를 사고 있습니다. 두산도 좀 순매수가 보이긴 하는데 금액이 크진 않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오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주가가 저가의 이제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틀째 급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들 창구 기준으로 보면은 일일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무엇을 시사할까라고 이제 반문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 대한 매도는 한국물에 대한 매도이지 반도체에 대한 매도가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이따도 얘기 나누겠지만 딥시크와 관련돼서 정말로 핵심 부품이 줄어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외국인들의 시각은 환율 변화나 거시 변수 변화에 따른 한국물에 대한 매도이지 시장 전체나 개별 종목까지 모두 매도하는 상황은 아니고 설사 또 그런 악재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 주가의 낙폭이 과대하면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도는 제한적이더라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대응 관점으로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방향성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들고 있는 현금의 신규 매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단기 낙폭이 또 너무 과대하게 나타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보다는 내일 정도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현도 매니저는 방패를 아까 뭐 딥시크 잡으러 온 알트만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그 AI 관련주 영향으로 쏘는 건데 일단 시장에서 방패를 본다면 저는 뭐 종목밖에 없다 봅니다. 네. 왜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 종목들이 빠지는 이유가 종목들의 어떤 업황에 대한 악재,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에 대한 악재 또는 뭐 반도체에 대한 악재 이런 것보다도 물론 디시크도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어떤 시장에 대한 악재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현금이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상황이 끝나고 나서 바로 올라갈 종목들로 좀 분할매수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아마 대부분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어떤 1월달 시장도 좋았기 때문에 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바꾸는 게 더 좀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 상황이 우리가 그 트럼프 1기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통화를 하고 나서 뭐 좋은 대화 나왔다라고 하고 끝나자마자 또 관세를 매기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건데 우리가 결론을 무조건 어떤 그 단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그 G2 간의 싸움이 난다면은 이 싸움이 길어진다면은 정말 모두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모두가 피해가 간다. 망한다 그러면 좀 어감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커지는 거죠. 트럼프의 관세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지금 이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이제 관세 섬멸한 거거든요. 의회에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의회에서 지금 관세 섬멸한 것을 의회가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의회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 관점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길어지냐의 문제인 것인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분할매수 관점이라든가 또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지금 무서워서 좀 매도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지켜보는 전략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시세가 뭐 오늘 이제 약간 상승 내지는 강보합 내지는 뭐 잘 버티고 있는 시세들 이런 기업들이 그래 나중에 명분이 있는 건지 그럼 그쪽으로 좀 피해 보는 건 어떨까? 그쪽 섹터가 대부분 보면 AI 소프트웨어가 그래도 제일 주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AI. 예. 네, 국내 관련주 중에서 정말로 딥시크와 관련된 연관된 종목이 있나라고 따져보면 없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는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개별 종목의 움직임이 안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뭐 모멘텀을 타고 일부 종목군들 제가 뭐 네이버의 말뭉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번역본에 대한 말뭉치를 잘 DB화했다면 이 DB는 충분히 비싼 가격에 팔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모멘텀을 반영해서 단기적인 주가에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뭐 딥시크만큼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판도를 바꿀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이런 기업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착각은 딥시크로 인해서 우리가 인프라 비용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100조 단위에서 몇 조 단위로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몇십억 투자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온다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중소업체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반면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딥시크로 인해서 투자비가 줄면 부품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나? 저는 이게 가장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기기로 가던 현재 지금 구간에서 인프라 속에서 핵심 부품들의 수요는 줄어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처럼 급락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같은 걸 왜 살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격이 비싸서 그동안 조금 주저했거나 밸류가 높아서 주저했던 종목군들의 그러한 리스크가 사라지면 오히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소프트웨어는 국내 관련주가 없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오히려 하드웨어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하드웨어 중심축은 여전히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의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를 믿는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급변해가지고 뭐 축소되거나 뭐 이렇지 않다. 오히려 중국은 조용히 지금 반도체 장비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계속 다 들여온단 말이에요. 미국이 뭐라 하든 말든 그냥 계속 장비를 빨아들이니까 하드웨어다. 이것도 나름의 당위성,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자, 근데 소프트웨어도 사실 국내의 응용 소프트웨어가 이제 많은 개화기를 맞이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제 제가 또 비근한 예지만 아침에 저도 원고 쓸 때 혼자 다 찾아보는 거를 이제 어드바이저 하는 AI가 생기면은 물어보겠죠. 예, 뭐 그 친구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하여튼 요즘 뭐 골목 상권에 이제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영업 뭐 이제 맛집의 레시피 뭐 이런 것도 뭐 사실은 AI가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단계가 상당히 부쩍 많이 다가왔을 것 같은데 응용 소프트웨어 쪽은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거 본다면 소프트웨어보다도 하드웨어를 저는 소프트웨어도 해서 그냥 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싶은데 뭐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하드웨어만 좀 집중됐던 게 맞는데 저는 소프트웨어가 못 갔던 이유가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빅테크하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크다는 이 네이버라든가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빅테크에 비하면은 자본력도 말도 안 되게 뒤처지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그런 경쟁력이 없던 건데 결국 딥시크로 인해서 그런 경쟁력이 좀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딥시크 이후에 뭐 카카오라든가 우리 네이버가 올라온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던 것을 딥시크 이후로 그런 경쟁력이 생기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도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어떤 그 상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네. 주가 상승력에서 더 클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정말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AI 나왔을 때 기대감이 이렇게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뭐 실적도 안 나오고 빅테크가 쌓아서 어떤 전망도 없다 보니까는 쫙 빠졌던 건데 뭐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뭐 해봐야 뭐 맨날 그러니까 김종인 의사도 사실 현실을 네. 직시한 뭐 그 꼬집는 얘기죠. 뭐 한다고는 맨날 그러는데 그렇죠. 막상 내놓은 거 보면 뭐 했는데 뭐 키케야 이제 뭐 한글과 컴퓨터 한컴의 뭐 그런 소프트웨어 뭐 워딩 하는 거 워드 뭐 그런 정도에 멈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그래서 빠졌던 김종인 의사가 건데. 얘기한 건 예.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빠졌던 건데 네. 지금은 그런 배경이 달라지고 있으니까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더 커질 것이고 그렇다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GPU라든가 우리 HBM 같은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집중될 가능성도 있고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팔란티어가 떠오르면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는 시간도 꽤 많이 있어서 저는 소프트웨어도 좋고 하드웨어도 좋다. 하드웨어도 왜 좋냐면은 딥시크로 인해서 하루에 급락이 나왔던 건데 사실 딥시크로 인해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제가 충분히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세물트먼이 방한을 하고 지금 일본 가 있잖아요. 네. 일본에서도 이제 지금 이 일본판 스타게이트 발표 예정인데 네. 우리가 충격이었던 게 트럼프가 스타게이트를 발표하면서 거기 뭐 소프트뱅크가 있으니까 또 네, 뭐 대규모 그래야지.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했던 건데 그게 딥시크로 인해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충격을 받은 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샘 울트먼이 일본 가서 또 일본판 스타게이트를 또 발표해버리면은 여전히 지금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지난주에도 이제 이 미국을 대표하는 이 전력기기 업체인 이튼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에 있어서 의심할 만한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지금 몇 년간 지금 이 수주가 되고 있는 것을 또 발표했거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결국 이 딥시크로 인해서 좀 의심받은 부분들이 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네. 오늘까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틀 연속 급락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저는 오늘쯤부터는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공격이 보이진 않지만 뭐 잠재적인 위협이라고 칩시다. 뭐 미국의 관세 우리한테 직접 얘기는 아직 언급은 없지만 결국에는 뭐 저렇게 보편 관세나 이제 관세 남발이라면은 분명히 직접 얘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러면 방어 기전이라는 걸 준비를 하잖아요. 뭐 그냥 넉놓고서는 뭐 때려라 난 맞을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충으로서는 결국에는 아까 이제 모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인도 같은 경우가 외부의 관세에 대한 충격을 대비해서 내부의 감세를 얘기했는데 우리는 감세도 지금 쉽지 않아. 그러면 결국 나머지 카드가 추경이란 말이에요. 추가 경정 예산 지금 여야 합의에 20조 원 얘기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조 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뭐 물론 이제 중소상공인이 주력일 테지만 반도체, AI 여기가 분명히 포함이 될 거란 말이죠. 자,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방어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 그래도 하나 좀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가장 중요한 모멘텀 중 하나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반도체법이라든지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추경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하겠다.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는 반도체법 먼저 우리가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원래 정치라는 게 서로 다른 얘기가 만나서 거기서 합의점을 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당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고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정도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최상목 대행이 중심을 잡고 서로 약간의 양보와 그다음에 타협을 이뤄내서 만약에 이제
자금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최근 다시 급락하고 있는 종목군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를 매겼는데 우리 쪽에서 이 관세를 상기할 수 있는 뭐 보조금이라든지 추가적인 뭐 정책적 지원이 지금까지 주어졌던 게 뭡니까? 투자하면 그것 좀 깎아줄게. 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실제적으로 그 인프라를 만드는데 자금 지원을 한 형태로 간다면 저는 충분히 이건 뭐 가능성 있는 얘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지금 인프라가 늘던 줄던 상관없이 부품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디서 무엇을 만들든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뭐 밸류 기준에서 매력도가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고 특히 지금 딥시크로 인해서 나타났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이제는 고사양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입증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저사양으로 헤매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2나 2E 정도가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3나노 이하에서 캐펙스를 늘려가면서 물건 만들어낼 수 있는 쪽이 TSMC 제외하면 삼성전자밖에 여전히 없거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게 영원히 기회가 없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정책 부분,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 저는 이 두 가지가 오히려 2분기 정도에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이따 오후 2시인지 3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회계 부정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또 나오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지금 같은 시국이라면은 뭐 그것도 시장이나 뭐 삼성전자 뭐 삼성물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뭐래도 조금 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방어. 그러니까 방어 이게 디펜스잖아요. 오장 디펜스. 뭐 오장의 디펜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 조금 뭔가 준비하신 게 또 있죠. 일단 지금 또 시장에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죠. 종목으로 좀 방어하는 좋겠다. 네. 그래서 이 관세 부과가 좀 오래 기간 흘러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올라갈 종목으로 오래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관세 부과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 하나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제가 말할 종목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최현덕 매니저는 또 기업을 준비하셨으니까 기업 네.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김종인 이사랑 이제 또 마무리 좀 져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추경밖에 없는데 지금 20조 추경인데 30조까지는 힘들 것 같고 10조에서 30조 하더니 결국엔 중간에 딱 20조. 지금 보니까 인프라 투자를 또 집권 여당에서는 강원도로 도로 뚫어야 된다. 고속도로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하여간 정치적으로는 참 언급하기 싫어요. 근데 AI나 지금 뭐 반도체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옆길로 셀 것 같아서 제대로 된 방어가 될까 싶긴 한데 답답합니다. 네. 네, 뭐 언급드렸던 대로 결국은 이건 뭐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치가 아무리 뭐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뭐 다음 총선에서는 당연히 뭐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여당이 어쨌든 행정부를 쥐고 있다고 해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서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뭐 인프라 중요하지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 중요하지만 지금 전 세계가 모두 소위 AI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미국과 중국 눈치 보느라 보조금 같은 거 주는 거에도 정말 그동안 인색해 왔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보조금 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보조금 준다고 관세를 전부 부여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참에 조금 과감하게 양쪽에 양해를 구해서 그렇죠. 보조금을 좀 지급하고 맞아요. AI에 좀 고속도로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그동안 뭐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 규모가 뭐 100억, 200억 수준? 네. 그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어떤 그런 부양책이 저는 뭐 IT 쪽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AI의 그립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존망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다른 인프라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정책이 나온다면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식시장이 들려주는 목소리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뭐 과격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하여튼 김종인 의사 얘기 참 와닿는 것 같아서 오늘 오후장 디펜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의사가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